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정면 거론했는데요. 네. 이거 약간 보통 보수 후보가 할 법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들리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이라고 하면 뭔가 보수의 단골 메뉴인 것 같지만 이걸 언급한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오늘 이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을 하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해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밝히면서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보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뭐 이제 한미 동맹의 복원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북한 주민 인권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산 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북한 이탈 주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혀서 저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공약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제 분석하는 바로는 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앞으로 어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설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어필을 하면서 외연 확장도 또한 선거 국면에서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주민 인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야 되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좀 자제해왔던 얘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 듭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역대 민주당 진보 계열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효성은 없어요. 실효성은 없으면서 북한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 국제 제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건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국제 사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은 없지만 국내 정치용 이 수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왜 싫어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북이다. 또는 표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토 정서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제가 그 자주 했던 이야기를 후보님이 듣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 게 제가 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짓고 나면은 정치 복수하지 마라. 증세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관계 급진전 이루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거든요. 네. 그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과 협상할 때는 우리는 보편적인 지적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남북관계 또 진전 이루면 됩니다. 그 정도 이해관계는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국제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과거의 민주당 진보 정부는 좀 과잉 기우였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균형감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거의 똑같은데 그럴 만한 얘기하는 거. 위치도 못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중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네. 한 열 몇 번 이상씩 하고 다녔습니다. 인플루언서시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한 주민 인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남북 관계를 어쨌든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최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그 하고 접경지대인 중국의 연변 네. 두만강 이 근처에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셨잖아요. 출장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두만강 막 넘어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물건도 팔고 그 우리 같은 관광객들도 가서 두만강에 발도 담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휴전선 같아요. 철책이 막 몇백 미터 앞에 쫙 쳐져 있어서 갈 수가 없을 만큼 이럴 정도로 이제 북한이 중국한테도 폐쇄적인 상태고 우리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는 요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보관이 보통 있을까요? 북한이 그런 포지션을 취할 때는요 내부 권력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남북 관계 관련돼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연히 이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일단 퀘스천 마크를 이재명 후보도 좀 남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 음. 다만 이제 어려운 배경으로는 한미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새롭게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다시 정립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과 뭐 남북 정상회담을 굳이만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당연히 그래야지 준비가 가능하고 기존에 있었던 남북 관계로 이제 복원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 관련 언급하면서 이 북미 회담이 만약에 먼저 성사가 돼 버리면은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통미봉남에 걸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역할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했네요.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신중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보인 후보가 없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지역 안보 체계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진보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되돌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도 바이든이 했던 이 한미일 안보협력체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 국가가 정상 국가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보냐 보수냐의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확 바뀌는 이런 외교 안보 관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에서 모든 안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안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보 외교에서도 이제 실익, 그러니까 국익을 강조하는 모습을 또 여러 차례 이미 보여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또한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굳이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쪽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기존에 민주당 정부에서 바라봤던 내용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핵무장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핵을 갖고 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북핵 동결을 하고 비핵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뭐 이제 미국의 역할도 물론 크지만 우리도 역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비핵화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한반도에 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술 핵이 이른바 핵배낭이라든가 뭐 아주 작은 무기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예,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대부분 철수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NPT도 탈퇴해야 되고 IAEA 문제도 있고 그렇죠. 국제 제재를 북한처럼 받아야 되는 이거는 황당무계한 주장이고요. 저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홍준표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분들 집 앞마당에다가 핵배낭 하나씩 놔두려야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게 진짜. 아니 그거보다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한 5년 동안 받아보는 거 수출국가 경제 제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만 받아야죠. 그분들만. 네.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때 핵무장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고를 날리기도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어가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죠. 유럽 사회에서 이게 프랑스가 주장했던 핵 주권론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검증되었습니다. 핵무기를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그
그 외교안보 정책 발표할 때 눈에 띄었던 건 또 국방부 장관을 네. 민간인이 맡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민화 공약인데 이제 음. 국방장관을 지금까지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음.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이제 보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한 발 앞서 나가는 뭐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군 문민화에 대해서는 뭐 선진국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다만이 중요한데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 군정 담당, 그러니까 즉 군 행정과 관련돼서는 나눠서 하는 것이고 군령은 군이 맡는 거고 군정은 중간을 적당히 섞어서 양자택일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군 출신의 내부 반발을 또 부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고려해서 다만이라면서 뒤에 밝힌 내용들은 적당히 뭔가 좀 실리적인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가 이중지휘 체제처럼 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휘하고 합참의장도 지휘하는 그렇죠. 이런 네, 형태로 되어 네, 있단 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행정과 군령이 이중적으로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옥상옥처럼 돼 있으니까 사실 이번 쿠데타 때도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을 방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벙커에 들어가서 지휘하는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졌지 네.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 군령을 분리한다. 이게 사실 선진국형 분리 체계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방부에는 행정부 관료들이 더 많습니다. 군인들이 그렇죠. 국방부에 네네.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행시 출신들이 대부분 네네. 대다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 상병 출신 군사 전문가 저기 국회의원 한 분께서 야 왜 병장 출신이라고 해 상병은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병도 민간인 군인 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사실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공부 좀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민간인 출신들이 하기도 하죠. 뭐 당장 네네.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이라는 게 군에 전혀 안 가봤다는 사람이 아니고 아유, 대한민국 장성 남자들 출신이 다 아니라는 갔다 거죠. 오잖아요. 장성 출신이 아니 예를 아니라는 들자면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군 면제자라든가 미필자 이런 사람 하면 난리 나죠. 최소한 상병 출신은 방위입니다만은 방위를 갔다 오든지 병장으로 현역 제대를 한 사람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도 탈검찰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 부분 문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판사 법무부 장관으로 출신인데. 법무부 네. 장관으로 기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상당히 뭐 이제 뭐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거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조직 하나를 전반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잡아내는 것도 뭐 정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의 반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안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적당히 실제 후보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 군령과 군정은 나눠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내부 반발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외교 안보 전략도 국방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요즘 큰 덩어리가 생기면 방산 문제입니다. 방산은 이게 산업 정책 산업이죠. 그건. 산업 정책인데 이걸 산업부에 둘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에 둬야 되잖아요. 방사청이 또 따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민 출신 장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위 산업 점점 중요해지니까 아까 강금실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내일 출연하십니다. 내일 라이브 진짜요? 듣고 시청해 주시고요. 민주당 그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출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도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론조사 흐름이 또 약간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한겨레에서 이 전체 메타 조사한 거를 오늘 아침에 썼던데 좀 좁혀진 걸로 나왔죠. 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 STI가 한겨레로부터 의뢰받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24일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조 심의위원회 등록된 188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지율 예측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7%, 김문수 후보가 37.4%, 이준석 후보가 9.3%를 기록했고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예측치에 견줘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1%포인트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1.3, 이준석 후보가 1.4포인트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게 2.1%포인트가 평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하락했는지를 이제 지켜보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제 중도층이었다. 요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자면은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에서 빠졌다. 즉 5월 18일 기준 예측 조사에서 53.7%였던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4.1%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요 보도에 따르자면은 뭐 오늘 뭐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 법안 발의. 요게 이제 중도층을 건드렸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니고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발의한 일부 거고.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건 뭐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호텔 경제학 논란. 예, 네. 요거 경제학은- 요런 게 이제 뭐 중도층에서 보기엔 아직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반신반의하던 중도층의 일부가 이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분석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판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리고 메타 조사니까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등록된 것들을 다 종합한 겁니다. 네. 요거 자체 하나의 조사가 아니고 판세가 지금 흐름이 어쨌든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다 해주세요. 전략적으로 잘 모릅니다. 판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이슈가 되는 것과 공격을 해서 이슈가 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격받아서 이슈가 된 거예요. 호텔 경제론, 그다음에 커피값 120원 문제, 그다음에 저는 사법부 문제는 여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시흥시 거북선 문제, 공격을 받아서 이슈를 만들어진 거죠. 즉 어웨이 경기를 한 겁니다. 원정 경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는 무조건 홈 경기를 냅니다. 내 주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야지 논박이 맞고 만들어지고 내가 얻어맞더라도 뜹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이명박은 청계천을 만들자고 하고 네. 김문석 후보는 만들지 말자고 합니다. 만들자는 후보가 이깁니다. 2010년에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주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주지 말자고 합니다. 주자고 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 자기가 주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네.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공약을 세게 밀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요, 이 이슈가 약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봤을 때 그 문제 있는데 이런 태클을 걸 만한 게 있어야 돼요. 2010년 예를 다시 들자면은 무상급식 이슈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의무급식으로 하자.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무상급식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왜? 무상급식이라고 해야지 좌빨 냄새가 나서 저들이 치고 들어온다. 논쟁이 된다. 예, 함정을 파자라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만간 경제 이슈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중산층, 네네. 그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론주도층들은 경제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호텔 경제론에서 이런 1~2%를 만회하려면 그런 작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일단 논란이 될 만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일 노동으로 경제 성장 이룩하자. 노동 앞뒤가 안 시간 맞잖아요. 단축. 네. 노동 시간 단축하는데 경제 그거 성장이 엄청 논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던져야 됩니다. 기업 쪽에서는 또 뭐 경영자들이 엄청 반발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합리적 계산식에 의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잘 만들어낸다면 일 적게 하자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노동 시간이 또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은 높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은 그리고 높고. 실제로 이슈를 던질 때는 살짝 상대를 끌고 수 있는 약점 있는 이슈를 던져야 돼요. 뭐 최근에 뭐 유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5천은 반드시 될 거다라는 네. 걸 강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조금 온도를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 말고도 실제 이 서민 경제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양책들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또 전문가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지역 화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무언가 그랜드한 걸 좀 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해설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비평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중도층이 빠지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1, 2차 TV 토론만 보셔도 대충 답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상의 2대1 싸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 공격을 잘 안 하고요. 그 포커스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임할 수밖에 없고 물론 2차 TV 토론에는 좀 달랐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보도량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밀리는 상황이에요. 하루만 지나더라도 양쪽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꼭 후보 개인의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스피커들까지도 나서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기득권이 지금 현재 어느 쪽에 형성돼 있느냐를 보면 그 결집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기에 이제 소스를 넣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유경수 생가를 방문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한 5시간 전에 나왔던 TV조선 보도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무서우리만큼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 쪽은 내란 종식이나 내란 진압이라는 어떤 메시지로 아주 오랜 전부터 뭉쳐와서 더 이상 끌어올 게 없는데 보수 진영 쪽은 위기감, 반 이재명 이런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뭉치는 이벤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전직 대통령을 소환시키든 뭐든 간에 그런 거 보면 너무 당연한 중도층의 이반이나 혹시 이탈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입에 착착 붙는 그런 슬로건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예.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1 노동으로 554 성장하자. 세계 경제 5위, 주가 5천. 그다음에 뭐 이 1인당 GDP 4만 불.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딱 던져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김문수의 이 연관성에 관한 네거티브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너무 네거티브 안 한다 이렇게. 네거티브 너무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이 아니고 당 선대위에서 김문수, 윤석열의 이 싱크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시리즈로 할 필요가 있어요.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